샬롬, 흑. 네 번째. 두 사람은 짐을 들고 연락선으로 향하였다. 정거장에서 부두까지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노동자가 때를 지어 오락가락하였다. 머리를 깎으니 상투 있느니 갔으니조차 있었고 부인들도 여기저기 보였다. 그 중에는 방직 여공으로 가는 듯한 처녀들도 몇 배가 있었다. 고무신을 신으니 게다를 신으니 운동 구두를 신으니 잘 맞지도 않고 입을 줄도 모르는 시마유카다 일본 여름 옷을 입으니 도무지 형형색색이었다. 말씨도 대개는 경상도 사투리지만은 길게 가냘프게 뽑는 호남말도 들리고 함경도 말, 평안도 말도 들리고 이따금은 단어의 첫 음절과 센텐스의 끝 음절을 번쩍번쩍 드는 경기도 시골 사투리도 들렸다. 각 지방에서 모여든 모양이다. 수메아리 무릎팍 양복을 입고 왼편 발에 붉은 헝겊을 두른 사람들이 위압적 태도와 언사로 군중을 지휘하는 것은 이른바 노동 귀족인 패장인가 하였다. 배에 오를 때에는 보통 여객과 노동자와는 특별한 취급을 받는 모양이었다. 사다리 밑에 좌우로 늘어선 사복 형사는 용하게도 조선 사람을 알아내어서는 붙들고 여행 증명서를 검사하였다. 허숭도 김갑진도 증명서를 내어 보였다. 여행권 검사요 하고 갑진은 불쾌한 듯이 경관에게 물었다. 여행권이 아니야 증명서야 신문 증명서야 하고 형사는 굳세게 여행권이라는 말을 부인하였다. 그리고 갑진을 눈을 흘겨 보았다. 어서 가세 하고 허숭은 또 갑진이가 무슨 말썽을 부릴지나 아니할까 하여 소매를 끌었다. 갑진은 형사에게 대꾸로 한번 눈을 흘기고 허숭의 뒤를 따랐다. 갑진이가 배만은 2등을 타자고 하는 것을 숭은 3등을 주장하여 뒷간판 및 3등실로 내려갔다. 3등실에서는 후끈하는 김이 올랐다. 구역나는 냄새가 올랐다. 벌써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객들, 그 중에 반수 이상은 조선 노동자였다.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담요 조각을 깔고 들어 누웠다. 뒤에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잡은 자리 한 부분을 얻어서 궁둥이를 붙였다. 숭도 한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으나 갑진은 아무리 하여도 여기는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서 있었다. 숭은 갑진의 가방을 빼앗아다가 제 가방 곁에다가 놓고 갑진의 팔을 잡아 잡은 자리로 끌어다가 어깨를 눌러서 앉혔다. 갑진은 숭이가 하는 대로 복종하였다. 사람은 많건만은 다들 떠들지는 아니하였다. 마치 앞날에 알 수 없는 운명을 바라보는 듯이 또 두고 온 고향의 산천과 이웃, 그것은 그다지 유쾌한 기억을 자아낼 재료도 못되련만은을 생각하는 듯이 눈을 껌뻑하고 앉았을 뿐이었다. 자, 이 사람 하고 숭은 갑진의 모자를 벗겨서 가방 위에 놓으며 오늘은 자네 평생에 처음 조선 대중과 함께하는 날일세.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영양불량인지, 얼마나 무식한지, 또 얼마나 더러운지,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어찌하여 고향을 버리고 저자를 버리고 떠나는지, 저 사람들의 장래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게 하고 웃었다. 갑진은 끄떡끄떡하였다. 3등 선실은 찌는 듯이 더웠다. 무더웠다. 배가 떠나기도 전에 벌써 땀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처음 배를 타보는 모양인 노동자들과 그 중에도 여자들은 멀미 나기 전에 잠이 들려고 벽에다가 이마를 박고 애를 쓰지만은 애를 쓰면 쓸수록 잠이 들지 아니하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점점 반측하는 불안의 상태는 그들 자신의 생명과 불안,
그 물건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더구나 젖먹이가 어미의 젖에 매달려서 보채는 양이 실내의 공기는 더욱 암담하게 하였다. 반백이나 된 늙은이가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양도 갑진에게 무겁게 내리누리는 무엇으로 느껴졌다. 쿵쿵쿵쿵 하고 배는 진동하기 시작하였다. 쇠사슬 마찰되는 소리가 울려왔다. 가만히 앉았어도 배가 방향을 돌리는 것이 감각되었다. 여러 번 이 뱃길을 다녀본 듯한 이들 중에는 개와 꾼인 듯한 젊은 패 몇 사람이 일본 사람식으로 다리를 꼬고 두 발로 무릎을 짚고 앉아서 서투른 일본말로 떠드는 것만이 있고는 모두 고요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갑판에 올라가서 해풍을 쏘인다든지 또는 멀어가는 고향 산천을 바라본다든지 할 맘의 여유도 기운도 없는 것 같았다. 그저 나를 어디나 편안히 살 곳으로 실어다 줘. 그저 살려줘. 못 살 때로 데려다 주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 없소 하는 것 같았다. 나가세. 좀 밖으로 나가세. 하고 갑진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몸의 더움에 마음의 압박에 견딜 수가 없었다. 숭도 갑진을 따라 갑판으로 나왔다. 갑판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에이 시원하다 하고 갑진은 체조할 때 모양으로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시원한 해풍은 그의 명주 와이샷을 보기 좋게 발랑거렸다. 검푸른 바다, 밝은 달, 시원한 바람, 드문드문 반짝거리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어선, 때때로 보이는 하얀 물결의 머리, 시원해 하고 갑진은 구조명 및 조용한 난간의 가슴을 기대고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부산항의 불이 신기루 모양으로 보였다. 오륙도 작은 섬들도 물결 틈에 앉은 갈매기와 같았다. 동으로 보면 망망대해다. 어디까지 닿았는지 모르는 물과 물결, 숭도 가슴에 막혔던 것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이 가벼워짐을 깨달았다. 참 바다는 좋아 그려. 밤바다는 더욱 좋은데 하는 갑진의 긴 머리카락도 기쁨에 넘치는 듯이 춤을 주었다. 바다에 나와보면 우주도 꽤 크이 하고 숭은 마음 없는 대꾸를 하였다. 두 사람은 가지런히 서서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선실에서 보던 모든 무거운 생각을 해풍에 날려보내고 잠시 신선이나 되려는 듯이 이때의 뒤에서 하고 말이 아주 분명하다. 빚은 얼마나 돼요? 하고 갑진이가 묻는다. 촌에 농사하는 사람치고 빚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우리 아버지 빚은 150원이랍니다. 소를 한 마리 사느라고 50원을 꾼 것이 자꾸만 이자는 늘고 농사는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많아진 거래요. 손을 빼앗기고도 550원이랍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었지 150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저를 빚값에 팔았을 때다. 50원 더 받고 하고 부끄러운 듯이 여자는 고개를 숙인다. 갑진의 맘에 이만하면 갈보록 살 생각이 나겠다 하리만큼 그 여자는 예쁘장하였다. 학교에 다녔소? 하고 숭이가 물었다. 네, 우리게 보통학교 졸업했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세요 하는 여자의 소리가 들렸다. 순간 갑진은 깜짝 놀라서 돌아섰다. 눈앞에는 머리를 따 느린 16세나 되었을까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마치 시체와 같이 창백하였다. 바람에 벌렁거리는 그 치마는 분명 남인조견이었다. 순과 갑진은 대답할 말을 모르고 멍멍이 섰다.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여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느 사람에게 의지할 것인가 하는 듯하였다. 여자는 사람의 눈을 피하는 듯이 염치불고하고 두 사람이 서 있는 틈에 들어와 끼어섰다. 숭은 두어 걸음 물러나서 여자가 설 자리를 비켜주었다.
갑진은 곧 놀란 것을 진정하고 그 여자와 가지런히 서서 갑진의 특색인 쾌활하고 익숙한 어조로 웬일이오 하고 물었다. 여자는 또 한 번 좌우를 돌아보았다. 숭은 여자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큰 갑판에서 바라보이는 곳을 막아섰다. 여자는 그제야 안심하는 듯이 저는 밀양 삽니다 하고 여자는 억양 있는 경상도 말로 시작하였다.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의 빚을 져서 빚값에 저를 팔았어요. 아버지는 일본으로 시집을 간다고 속이시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갈보로 팔려가는 거래요. 하고 말이 아주 분명하다. 빚은 얼마나 돼요? 하고 갑진이가 묻는다. 촌에 농사하는 사람치고 빚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우리 아버지 빚은 150원이랍니다. 소를 한 마리 사느라고 50원을 꾼 것이 자꾸만 이자는 들고 농사는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많아진 거래요. 소는 빼앗기고도 150원이랍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었지 150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저를 빚값에 팔았습니다. 50원 더 받고 하고 부끄러운 듯이 여자는 고개를 숙인다. 갑진의 마음에 이만하면 살 생각이 나겠다 하리만큼 그 여자는 예쁘장하였다. 학교에 다녔소? 하고 숭이가 물었다. 네, 우리네 보통 학교 졸업했습니다. 갑진과 숭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만하기에 말이 이렇게 조리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대관절 그럼 어떡하란 말요? 하고 갑진은 성급한 듯이 결론을 물었다. 여자는 어린 듯이 또 애원하는 듯이 갑진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럼 날더러 200원을 내어서 물러달란 말요? 하고 갑진은 또 물었다. 네. 하고 여자는 더욱 고개를 숙이면서 선생님 댁에 가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일은 다 해드릴게 저를 물러주세요. 밥도 질 줄 알고 방도 치울 줄 압니다. 하고 여자는 울기를 시작했다. 이거 큰일 났군 하고 갑진은 숭을 돌아보며 기막힌 웃음을 하였다. 이때에 웬 작자가 무릎팍 바지를 입고 허둥거리며 오는 것이 달빛에 보였다. 그 작자는 분명 무슨 소중한 것을 찾는 모양이었다. 저 사람이야요, 저 사람이야요 하고 여자는 두 주먹을 가슴에 꼭 대고 갑진의 곁에 바싹 다가선다. 마치 무서운 것을 보고 숨는 어린애 모양으로. 그러나 그 작자는 마침내 바람에 벌렁거리는 여자의 치마 자락을 보았다. 그리고는 붉은 헝겊을 본 소 모양으로 길을 막아선 숭을 떠밀치고 떼밀치고 여자의 깃으로 달려들어 여자의 발을 꽉 붙들었다. 왜 여기 나와 섰어? 하고는 불량한 눈으로 갑진과 숭을 둘러보며 일본말로 웬 사람들인데 남의 계집애를 후려내어 고향 놈들 같으니 하고 여자를 끌고 가려 하였다. 여자는 안 끌리려고 난간을 꼭 붙들었다. 여자의 모시석삼 소매가 끊어져서 둥구스름한 발이 나왔다. 여자는 소리내러 울며 살려주세요 네 하고 갑진과 숭을 애원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거 웬 놈이야? 하고 갑진은 그 작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겨누었다. 그러나 분이 난 갑진이가 그 여자를 꼬여내는 줄만 안 그 작자는 다짜 곧자로 갑진의 따귀를 떨었다. 그러는 동안에 옷소매를 찢긴 여자는 숭의 곁으로 와서 숭의 등에 낯을 비비며 울었다. 숭은 하고 작자의 멱살을 잡아 회 끌어내었다. 그 작자는 숭의 주먹에 끌려 비틀거리며 갑진에게서 물러났다. 숭은 그 작자의 목덜미를 꽉 내려 누른 채로 왜 말도 못하고 사람을 때린단 말요? 세상에 당신한테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 있는 줄 알았소? 우리가 이 여자를 꼬여냈다고 하니 누가 꼬여냈단 말요? 이 여자가 서른 사정을 하니까 우리가 듣고 있었을 뿐이요. 하고 다 이럴 때에 갑진은 분을 못 이겨 이놈은 이것은 웬 도둑놈이야. 남의 집딸을 도적질하였다가 숫째 팔아 먹으려 들여. 이놈 너는 좀 콩밥 먹지 못할 줄 알았지 하고 들이대어도 그 작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린다.
숭은 그 작자의 목덜미를 놓아주며 이 여자가 당신을 따라가기를 싫어해. 또 법률로 말하더라도 제 뜻이 없는 것을 장기 노릇을 못 시키는 법이요. 하니까 이 여자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우리가 이 일을 안 이상해 하관 시모노세키에 가서라도 동경까지 가서라도 가만히 있지는 아니할 것이니까 어서 이 여자를 돌려보내시오 하였다. 나도 돈 주고 샀소. 돈 주고 산 것을 어느 법률이 내놓으란 말이오. 하고 그 작자는 숭에게 꼭 달라붙은 여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가자 들어가 하고 대살았다. 숭은 그 작자의 팔을 꽉 붙들며 당신이 200원에 이 여자를 샀다지 예소 200원 줄 테니 이 여자를 돌려보내시오 하고 숭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다. 200원은 숭이가 가진 돈의 전부였다. 그 작자는 깜짝 놀라는 빛을 띠더니 싱글싱글 웃으며 하하 당신 이 여자가 퍽 마음에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본값에 파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만 더 내시오 하고 왼손 식지를 내밀었다. 300원 하고 숭은 물었다. 계집에 이만하면 300원도 싸지요. 16살이야요. 다 길렀지요. 하고 아주 흥정하는 상인의 어조였다. 그러나 숭에게는 100원은 없었다. 숭은 갑진을 보았다. 갑진이 픽픽 웃더니 옛따 이 더러운 놈아 100원 더 받아라 하고 10원 지폐 10장을 세워주려다가 가만히 있거라. 이 여자를 사올 때에 무슨 증서가 있겠지. 그걸 받아야지 하고 돈 든 손을 움츠렸다. 그 작자는 내밀었던 손을 다시 거두어 적삼 단추를 끄르고 그 속주머니에서 쇠사슬 맨 지갑을 꺼내어서 달빛에 비친 여러 가지 서류를 뒤져 인찰지에 쓰고 수입인지 붙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달빛에 읽어보고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히 분명하신데 헤헤 하고 누구를 줄까 하고 갑진과 숭을 둘러보다가 돈을 쥐고 있는 갑진에게 내어주었다. 배에서 내릴 때에는 아침볕이 하관의 시가에 찼다. 또 형사의 조사가 있었다. 그때에는 숭과 갑진을 따른 어린 계집애에게 대한 조사가 더 까다로웠다. 갑진은 어젯밤 배에서 300원을 주고 샀다는 말을 웃음 섞어 말하고 그 표지까지 내어 보였다. 형사도 웃고 감복한 듯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래 이 여자를 어찌하시려고 하고 형사는 직업의식을 버린 듯이 은근하게 물었다. 글쎄 나도 모르겠소이다. 하고 갑진은 숭을 건너다 보며 이 사람이 200원을 내고 내가 100원을 내어서 샀는데 이 계집애를 어떻게 분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법률 꽤나 배우고 지금 사법관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이지만은 아직 실제 경험이 없으니 어디 당신의 판결을 내려주시구려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하는 바람에 형사 두 사람은 픽 웃고 다른 데로 가고 말았다. 이 사람 웬 수다야 하고 숭이 갑진의 발을 끌었다. 형사들은 웃으며 두 사람을 힐끗 돌아보았다. 형사들 생각에 갑진과 숭과 계집애와 셋이 걸어가는 꼴이 우스웠던 것이었다. 예 하고 갑진은 가방을 벤치 위에 놓으며 숭더러 이놈아 돈을 다 없앴으니 동경 가서 뭘 먹고 사니? 이 색시를 잡아먹고 살 수도 없고 하고 정말 걱정이 되는 듯이 고개를 기울였다. 자네 아직도 100원은 있지? 하고 숭도 미상불 걱정이 되었다. 100원은 있지만은 100원을 가지고 둘이라니 이 색시도 먹고야 살지. 예, 이거 모시고 큰일 났다. 하고 갑진은 머리를 득득 긁더니 아무려나 통쾌하기는 했다 하고 숭의 어깨를 두들기며 글쎄 이 시골뜨기 노매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통쾌한 생각이 났어. 나도 얘 모두 200원밖에 없는 돈에서 100원 탄에 꺼내려니까 손이 떨리더라. 뽐내기는 했지만도 한번 뽐낸 값이 일금 300원이라는 게 좀 비싼데 하하하 하고 갑진은 유쾌하게 웃는다. 헌데 이 색시를 동경으로 데리고 갈 수야 있나 하고 숭은 그 여자더러 집으로 가오 표 사줄게 하고 물었다. 싫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또 팔아먹을걸요 하고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우붓 아버지야? 하고 갑진이가 물었다. 아니야요. 친아버지입니다. 하고 여자는 낯을 붉히며 대답하였다.
야, 친애비가 제 자식을 팔아먹는담 하고 갑진은 눈을 부릅떴다. 우리 아버지만 그런가요? 우리 동네에서 딸 안 팔아먹은 사람이 몇이나 돼요. 빚에 몰리면 다 팔아먹는답니다. 장사 미천 하려고도 팔고 먹을 거 없어서도 팔고 빚에 몰려서도 팔고 제 몸뚱이를 팔지. 그래 백제 제 자식을 판담 에이 하고 갑진은 더욱 분개하며 그러니까 시골 놈들은 무지한단 말이야. 안 그런가 하고 팔을 탕탕 구르며 성냥을 빽 그어서 담배를 피워 문다. 자식을 팔아먹는 아비의 마음은 어떠하겠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를 생각해 보게 하고 숭은 주연해진다. 숭의 눈앞에 눈에 익은 농촌의 참담한 모양이 나뜬다. 할 수 없이 숭과 갑진은 그 여자 이름은 옥순이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차를 탔다. 도무지 어울리지 아니하는 일행이었다. 그러나 벤또를 사도 셋을 사고 과일을 사도 3개를 사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옥수는 얌전한 계집애였다. 아무쪼록 적게 먹고 잠도 적게 자고 두 사람에게 매양 미안한 빛을 보였다. 그것이 가련하여 옥순이가 듣는 곳에서는 두 사람은 돈 걱정은 아니하였다. 그래도 속으로는 여비가 걱정이 되었다. 무엇하고 무슨 체면에 윤참판에게 돈을 더 정하나. 그렇지 아니하여도 본래 넉넉하게 준 돈을 무엇에다가 다 써버리고 무슨 염치에 돈을 더 달라나. 9월 어느 날 아침 허숙은 윤참판의 심부름으로 예산에 가고 없을 때 저녁 때나 되어 윤참판이 내게 몇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전보 한 장이 왔다. 거 웬 전보냐 하고 윤참판이 물을 때에 문객은 기호수 하고 가타카나를 그냥 읽었다. 허숭에게 왔구나 이리 주게 하고 윤참판은 전보를 받아서 뜯어보았다. 고문 시험 본일 발표 기하 입격이라고 하였다. 허숭은 고문 시험에 합격한 것이었다. 허숭이가 고문분과 시험에 급제했네 그려 하고 윤참판은 자기 아들이 일이나 되는 듯이 기뻐하였다. 허숭이가 누구니까 하고 어떤 객이 물을 때에 윤참판은 내 사위일세 사위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정선이 어디 갔느냐 하고 노인은 안 대청을 바라보고 불렀다. 아가씨 후원에 계십니다 하고 계집 하인이 뒷곁으로 뛰어갔다. 윤참판은 대청 안락 의자에 앉아서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 정선은 학교 동창인 동무 두 사람과 함께 후원으로부터 돌아왔다. 정선은 경의복을 벗어서 하늘빛 하부다의 남치마에 은조사 깨끼 저고리를 입었다. 날은 9월이었지만 아직 더웠다. 정선의 두 동무는 윤참판을 보고 경례하고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동무들과 같이 건너방으로 들어가려는 정선을 불러 윤참판은 숭이가 고등분과 시험에 급제했다는 전보가 왔다. 애따 보아라. 정선은 마지 못하여 아버지의 손에서 전보를 받아들고 읽었다. 건너방에는 두 동무들은 정선을 향하여 눈짓을 하고 아웅을 하였다. 잘 됐어요 하고 그 전보를 탁자 위에 놓았다. 윤참판은 정선의 표정을 보려는 듯이 빙긋 웃는 눈으로 정선을 바라보았다. 정선은 아무 감동도 없는 듯이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얘 숭이가 누구냐 하고 한 동무가 정선의 귀에다 입을 대었다. 누구는 누구야? 정선이 허즈번이겠지 하고 다른 동무가 코를 흥하였다. 얘는 하는 정선은 코 흥하는 동무의 콧등을 손가락으로 때렸다. 그러냐? 네 서방님 될 사람이냐? 하고 귀에 대고 말하던 동무가 묻는다. 아냐? 우리 집에 있는 학생이야. 고학생이야. 하고 정선은 시들하게 대답하였다. 오, 저 행랑했던 그 사람이로구나. 보성 전문학교 학생. 하고 한 동무가 눈을 크게 떴다. 예. 하고 코 맞은 동무가 놀란다. 너 그 사람한테 시집가니? 하고 또 한 동무가 눈을 크게 뜬다. 이 애들은?
하고 정선은 몸을 뿌리친다. 그날 저녁차에 허숭이가 왔다. 전보 왔다. 하고 윤참파는 숭이가 인사도 다 하기 전에 서랍을 열고 전보를 꺼내어 숭에게 주었다. 숭은 그 전보를 받아 읽었다. 숭은 기뻤다. 그의 숨결은 높았다. 그것이 무엇이 그리 끔찍한 것이길래 하면서도 역시 기뻤다. 숭은 800여 명 수험생, 전 일본에서 모인 수재 중에서 뽑힌 소수 중에 자기가 든 것이 기뻤다. 갑진구는 어찌 되었습니까? 하고 숭은 자기의 기쁨을 감추고 물었다. 갑진은 아직 소식이 없다. 하고 윤참파는 숭의 손에서 다시 전보를 받아 들었다. 거기 앉아. 하여 윤참파는 숭을 앉힌 뒤에 이제 고등 문관 시험도 지났으니 혼인일을 작정해야지 하고 혼인 문제를 꺼내었다. 저를 지금까지 공부를 시켜주시고 또 일본과 여비까지 주시고 또 따님과 혼인 말씀까지 하시니 그 은혜를 무엇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같이 집 한 칸도 없고 돈 한 푼도 없는 놈이 지금 혼인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합격을 했댔자 곧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요 하고 숭은 거절하는 뜻을 표하려 하였다. 그건 염려할 거 없지.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할 것 없고 만일 내 딸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접대에도 이제 작년이지만은 접대에도 말한 것 같이 너를 자식같이 믿으니까 아다시피 내가 나이 많고 집일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 얼마든지 있겠지만은 어디 믿을 사람이 쉬운가. 또 정선이도 이제 20이 다 되었으니 혼인을 해야지. 도무지 안심이 안 돼요. 요새 20이 넘도록 시집 안 가는 처녀 계집 애들이 많지만은 어디 다들 믿고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고. 나는 사람만 보지 문벌이나 재산이나 도무지 보지 않어. 하고 윤참파는 아버지로서의 걱정, 재산가로서의 걱정, 세상을 위한 걱정까지도 하여 가며 숭의 승낙을 구하였다. 숭은 한마디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따님과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유순이라는 여자가 있고 또 저는 일생을 농촌에서 농민교육 운동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님과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따님과 혼인을 하면 첫째로 유순이라는 여자에게 대한 의리를 저버리게 되고 둘째는 농촌의 농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농민에게로 돌아가야 하고 저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유순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숭의 인격의 명령이요 양심의 명령이었다. 만일 이렇게 대답했다면 숭은 얼마나 가득하였을까. 그러나 숭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서울에서도 미인으로 이름 있는 정선이가 있지 아니하냐. 정선은 숭의 마음을 안 이끌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는 종과 상정과 같아서 평등의 주위에서 교자한 일은 없지만 2, 3년간 숭이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먼 빛에 가까운 빛에 볼 기회가 많았고 인선이가 죽고 숭이가 이 집 살림의 대부분 그 중에서도 회계 사무를 맡은 뒤로부터는 숭과 정선이 마주 서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지 아니하였거니와 정선의 옷 같은 살빛, 조그맣고 모양 있는 손,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눈, 양반집 아가씨다운 기품, 그것은 울려 나오는 피아노 소리와 아울러 숭의 마음을 끌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한 정선이가 있지 아니하냐. 게다가 그는 재산이 있다. 누구나 말하기를 정선에게는 3척석 이상이 돌아오리라고 한다. 그 어머니가 전주 진정에서 가져온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정선에게로 오리라고 한다. 어디로 보면 이청원에 거절할 이유가 있나. 숭은 속으로는 100번 승낙하였다. 그러나 숭은 무슨 말이나 한마디 거절하는 말을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거절하는 말은 정말 거절이 아니 될 정도의 말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숭은 한참이나 말을 못하고 가만히 앉았다. 그는 고향에 있는 유순이를 생각하였다. 유순이가
옥수수 삶은 것을 치맛자락에 싸가지고 아직 어두운 새벽에 정거장길에 나와서 자기를 기다렸던 거 말은 못하면서도 자기가 그 등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내년에는 올게 하고 자기가 그에게 약속해 준 것과 순진한 유수는 자기의 모양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였다. 숭은 동경에 가서 고등문관 시험을 치느라고 또 서울 돌아와서는 성적 발표를 기다리느라고 9월이 되도록 고향에를 못 갔다. 유수는 얼마나 숭을 기다렸을까. 몇 번이나 아침 저녁으로 서울서 오는 차를 바라보고 이번에나 하고 기다렸을까. 만일 숭이가 윤참판의 딸 정선과 혼인을 하여 버린다면 유수는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실망하고 울고 인생을 원망할까. 조선의 딸의 매운 마음으로 혹은 물에 빠져 죽지나 아니할까. 그뿐 아니라 숭 자신은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 아닐까. 또 농민에게 간다 하던 맹세는 어찌하나. 일생에 내 한 몸의 고락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몸을 가루를 만들어서라도 불쌍한 농민, 조선 민족의 뿌리요 즐거리 되는 농민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보다 힘있고 보다 안락한 백성을 만들자던 맹세는 어찌하나. 한 선생과 여러 동지들에게 큰소리 하던 것은 어찌하나. 아니다, 아니다. 나는 윤참판의 청혼을 거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순과 혼인을 해가지고 농촌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숭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윤참판을 바라볼 때에는 그러한 담대한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싱거운 일이다 하고 숭은 다시 생각을 돌려본다. 내가 유순과 약혼을 하였느냐? 그의 몸을 버렸느냐? 내가 유순에게 대하여 지킬 의리가 무엇이냐? 내가 유순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맘밖에 아는 이가 없고 유순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유순의 맘밖에 아는 이가 없지 아니하냐. 하느님 신명. 그런 것이 정말 있느냐? 있기로니 내가 유순에게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냐? 또 숭은 이렇게 생각해 본다. 유수는 좋은 여자다. 얼굴이나 몸이나 또 마음이나 다 든든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그러나 정선은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유수는 보통 학교밖에 다닌 일이 없는 시골 계집애, 정선은 신식으로 구식으로 모두 다 컬처가 높은 서울 양반집 딸. 하고 숭은 여기서 스스로 제 생각이 아니 놀랄 수 없었다. 왜 그런고 하면 평소에 갑진이가 시골 서울 상놈 양반하는 것을 비웃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자기에게도 시골보다도 서울을 상놈보다도 양반을 좋아하는 생각이 뿌리 깊이 숨은 것을 깨달은 까닭이다. 나와 같이 고등한 교육을 받고 고등한 정신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고 숭은 생각을 계속한다. 일개 무식한 시골 여자고 일생을 같이 할 수가 있을까? 불만이 아니 생길까? 아니다. 도저히 불만이 아니 생길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유순과 혼인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은 일종의 호기심이다. 실수다. 그것은 다만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유순이라는 죄 없는 여자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남 유순을 불행하게 할 권리는 없지 아니하냐. 그렇고 말고 숭은 마치 큰 무서운 꿈에서 깨어난 듯한 기쁨과 가여움을 깨달았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지 못하였는가 하고 앞이 환하게 열림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농촌 사업은 하고 숭은 또 양심의 한편 구석에서 소리를 참을 깨달았다. 그러나 숭의 머리는 양심은 마치 지금까지 가려졌던 모든 음모가 거친 것 같이 궤도로 난 말을 끊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농촌 사업은 정선이하고 하지. 정선이야말로 훌륭한 동지요. 동료가 될 수 있는 짝이 아닌가. 모든 문제를 해결되었다. 하고 숭은 한번 한숨을 내어 쉬었다. 가슴에 막힌 것이 딱
다 뚫린 듯이 시원하였다. 그리고 자기 전도가 백화가 만발한 고통상 같이 보였다. 그의 양심, 의리감, 진리감 이러한 것들은 그 분홍 안개 속에 낯을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어서 대답해 하고 윤찬판이 말이 떨어진 것을 다행으로 허숭은 그처럼 말씀하시니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승낙하는 뜻을 표하였다. 허순과 윤차판의 딸 정선의 약혼은 성립되었다. 정선으로 말하면 원래 숭을 사랑한 것이 아닐 뿐더러 집에 와서 심부름하던 시골 사람을 제 남편으로 삼으려는 아버지의 저사가 불쾌하기조차 하였다. 그렇지만은 정선은 아버지의 뜻이 곧 제 뜻인 것을 안다. 딸은 혼인지사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조선의 딸의 전통적 생각을 가졌으므로 그는 이에 반항하려는 생각은 없고 도리어 숭을 사랑하려고 힘을 썼다. 숭의 좋은 점을 종합해 보았다. 숭의 건강, 도저히 서울 양반 계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라리 야만적이라고 할 만한 건강, 그의 남성적인 행동, 힘있게 담은 입, 보기에는 좀 흉없지만은 억센 손, 어깨 가슴통, 그의 재주, 그의 아첨하는 핏없는 솔직한 표정의 음성, 여자에 대하여 심연 범연한 듯한 것, 그의 거무스름한 살빛, 좀 과히 많은 듯한 눈썹, 두툼한 입술, 얼른 보기에 둔하다고 할만하도록 체격과 태도가 무거운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정선은 숭을 남성적이요 영웅적인 남편을 만들었다. 숭의 깊이 있는 눈과 힘있게 뻗은 코는 더구나 정선에게 인상이 깊었다. 다만 꺼리는 것은 그가 고래로 천대받던 시골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마치 외국 사람과 같은 생각을 주었다. 시골 사람이라면 물지개 장수, 기름 장수, 마름, 산소 준 이런 것밖에 더 상상할 수 없는 해리나 하게 이상하게 말할 사람이 없는 듯한 그런 고관념을 가진 정선이 더욱이나 그의 어머니가 문벌 낮은 시골 여자라는 것으로 일가간에서도 수군거리는 것을 아는 정선이에게는 이것이 고통이 아니 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위로되는 것은 윤씨 집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린인 하는 선생이 그 딸들을 모두리 시골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것이었다. 한 사위는 함경도, 한 사위는 평안도, 한 사위는 황해도, 그리고 하는 선생이 가장 사랑하는 손녀 은경도 시골 사람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늘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하는 선생은 계급 타파, 지방 감정 타파를 위하여서도 이러한 혼인 정책을 쓰지만 또 한 가지는 강건한 혈통을 끌어들이려는 것도 한 까닭이었다. 이 모양으로 정선은 그 아버지의 자기 혼인에 대한 처분을 승복하였다. 정선보다도 끝.